2019년 현재 카메라 시장의 판도를 보자면 소니가 세계 통일이라도 할 기세네요. 분명 TV 시장에서도 밀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진영도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다가 컴퓨터 제조 분야도 경영부진으로 매각한 회사고 글로벌 휴대폰 점유율에서도 대표 기업들 외에 기타 회사에 속해 삼성에게 한참 밀리고 있는 회사이며 자국 내 판매라는 특수 상황에도 휴대폰 점유율 자국 8.6%로 삼성의 8.4%와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현재 카메라 센서 점유율 1위인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이야기하기 위해 카메라 센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름업계의 선두주자였었던 코닥이 최초로 만들어낸 디지털 카메라에 있던 CCD를 당시 기술력으로는 CCD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 비용이 저렴해 제조 단가가 내려가지만 촬영된 이미지상에 생기는 CMOS 특유의 노이즈를 없애는 것이 힘들어 상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던 CMOS를 프린터 및 복사기 제작 노하우와 제조 공장에 기반하여 캐논이 CMOS를 CCD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이즈를 갖는 CMOS 센서와 카메라용 프로세서를 제작하여 카메라 업계 선두주자가 되었던 것이 2000년대 초반. 그 당시에는 코닥 및 니콘을 비롯한 많은 경쟁사들이 참패에 가까운 심정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CMOS는 CCD에 비해 노이즈가 많아 사진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업계들이 연구 끝에 외부 프로세서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CMOS를 보완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CMOS가 제조 단가가 CCD에 비해 저렴하고 센서 사이즈를 키우는 것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휴대폰에 들어간 센서의 사이즈는 아이폰 11과 갤럭시 S10 기준 2.255인치분의 1 사이즈입니다. 따라서 센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화소는 클지 모르겠지만 사진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9세대 디지털 카메라보다 못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서 기술력의 차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작은 센서로 이만큼이나 좋은 성능을 보이는 부분에서 오히려 칭찬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당시 카메라 시장은 아날로그 필름에서 디지털 센서로 급격하게 변화하여 필름 시장이 위축되며 그에 따라 많은 필름 및 카메라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에 이르게 되면서 90년대 호황기를 맞이하여 그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던 필름과 필름 업체들은 후지와 코닥을 제외하면 찾아보기가 힘든 게 2019년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나마 후지 역시 필름보다는 디지털 카메라가 주 수입원이며 생산하는 필름의 종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지는 코닥에 비해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1975년 세계 최초 디지털 카메라의 제조사이기도 한 코닥은 이전까지 사진과 카메라, 필름에 관련된 셀 수도 없는 많은 특허들과 그 외에 다른 특허들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던 회사였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본인들이 판매했던 CCD 센서로 만들어낸 디지털 카메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2012년 1월 19일 결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필름 및 디지털 카메라 제조사인 코닥은 디지털 사진 시장을 거부하며 디지털보다는 필름에 더 매진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인데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으로 많은 부서를 두고 있던 코닥은 5억 2천만 달러에 이르는 특허를 매각하고 회사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수의 회사로 쪼개지게 됩니다. 파산 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줄여 현재는 겨우 10개도 채 되지 않는 종류의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CCD 센서는 무엇이었을까요? CCD 센서는 CMOS 센서와 마찬가지로 빛을 전화로 변환시켜 이미지를 얻어내는 센서입니다.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디지털 카메라 초기였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기까지 많이 쓰였던 센서의 형태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CMOS 센서에 비해 노이즈가 적어 가공하기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센서입니다. 다만 생산 단가가 CMOS에 비해 훨씬 비싸서 제조사가 공급하는 단가 역시 비싸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초기 디지털 카메라 시기인 1990년대 말 자체 DSLR 제조 기술이 부족하여 니콘과 캐논의 필름 카메라 바디를 빌려 만들었던 코닥의 600만 화소 디지털 DSLR은
출시 가격이 4,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면 1억 화소짜리 페이즈 1 디지털백 중형 카메라를 살 수도 있는 돈이죠. 물론 자체 독점 특허와 기술을 사용하고 필름 카메라의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니콘과 캐논의 많은 수의 렌즈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가격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실제로 2000년대 중반까지도 상업사진 스튜디오에서는 중형 필름을 사용하는 곳이 훨씬 많기도 했지만 필름 제조사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소형 35mm 카메라 필름 시장은 찬바람이 불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촬영을 다 한 후에 사진관에 맡긴 후 며칠씩 기다려야만 볼 수 있던 필름 대신 일반 소비자들은 소니나 니콘, 캐논의 컴팩트 카메라, 일명 똑딱이 카메라를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보급된 컴퓨터와 맞물려 촬영 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로 인해 필름 시장은 쇠퇴기를 맞게 되고 디지털 카메라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전성기가 찾아온 2000년대 중반은 1990년대 초반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필름 시절 SLR 카메라의 왕으로 군림하던 니콘의 왕자에 캐논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 때문이었습니다. 소니의 CCD 센서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촬영된 사진의 사이즈가 작아 자체 센서 제작이 불가능하여 APS-C 1.5 크롭 사이즈의 센서를 사용하던 니콘은 높은 기계적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캐논의 카메라는 기계적인 성능을 대표하는 모델인 35mm 필름 사이즈 대비 1.3 크롭 APS-H 센서와 400만 화소를 갖고 있는 프레스용 카메라 EOS 1D를 월드컵 기간 직전인 2001년 11월 발표하여 2002년 월드컵 때는 대다수의 기자들이 캐논에서 제공받은 EOS 1D를 무기삼아 캐논이 프레스 카메라 시장을 점령하게 됩니다. 1999년 발매했던 니콘의 D1은 제대로 직격탄을 맞아버리게 되었죠. 2002년 11월 사진계의 격언인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아주 제대로 지킨 1110만 화소 35mm 풀사이즈 센서를 지닌 스튜디오 라인업 카메라 EOS 1DS를 발판 삼아 2005년 9월 EOS 5D로 중급기에서도 1280만 화소의 35mm 풀사이즈 센서를 장착한 카메라를 발매하며 2000년대 중후반 필름에서 디지털로 변화하게 된 상업사진 스튜디오를 모조리 점령하게 이릅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자체 제작한 35mm 필름과 같은 사이즈의 CMOS 센서와 프로세서로 CMOS 센서를 사용하고도 CCD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노이즈의 카메라를 제작하고 상용 카메라에서 1000만 화소라는 상징적인 벽을 깨버린 캐논에게 니콘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기자들과 상업 스튜디오를 접하게 되는 일반 유저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를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카메라는 캐논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일반 유저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캐논 카메라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고질적인 AF, 즉 자동 초점 문제와 캐논의 주력 라인업이었던 EOS 5D에서 보이는 기계적 신뢰도 문제, 미러 박스가 박살나거나 미러가 덜렁덜렁 돼가지고 센서를 친다거나 셔터막을 때리는 바람에 많은 수의 카메라들이 망가지기도 했고 스팟 측광의 측거점 연동 불가라는 하이엔드 카메라에서는 치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으며 2010년대에 이르러 기술력의 한계로 발전되지 않는 센서 울거먹기가 맞물려 카메라 시장의 왕권을 다시 니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 앉아있지 못했던 왕좌를 니콘이 다시 가져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는 2006년 소니의 미놀타 카메라 인수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소니는 미놀타 카메라 인수 후 자신들의 소니 미놀타 카메라에 사용할 센서를 제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2005년 당시 카메라 센서의 혁신이라고 불리우던 캐논의 500나노미터 센서보다 뛰어난 센서를 만들게 될지는 미지수라 당시 사람들은 캐논이 니콘이나 여타 카메라 메이커에 공급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뛰어난 방송용 카메라 CCD 제작 기술을 갖고 있던 소니는 엑스머라는 이름을 갖는 CMOS 센서를 탑재한 알파 700을 발매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35mm 풀프레임 센서를 갖는 알파 900을 선보이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자체 제작 35mm 풀프레임 1200만 화소 센서를 탑재했던 니콘의 D3와 D700은 기계적인 성능과 더불어 뛰어난 화질까지 보여주며 캐논이 다른 카메라 메이커보다 나은 것은 화소뿐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2006년 EOS 5D가 전성기였을 무렵 많은 수의 유저들은 다른 카메라 메이커에 비해 압도적으로 훌륭한 사진의 질을 보여주던 캐논 카메라를 두고 카메라는 기계적인 부분이 아닌 사진으로 말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며 낮은 신뢰도의 EOS 5D를 두둔하고 상대적으로 니콘 카메라의 높은 기계적인 신뢰도와 캐논 카메라의 35mm 이미지 센서가 하나가 되는 카메라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007년 니콘에서 D3에 자체 제작 35mm 센서와 XPD라는 이름을 붙인 새로운 프로세서를 장착하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니콘의 기계적인 신뢰도는 차치하고 사이즈가 깡패라며 크롭 센서밖에 없어 이미지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니콘을 깠었던 많은 유저들이 니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스튜디오 라인업인 EOS 5D Mark II의 AF 모듈이 크게 개선이 없었고 EOS 1DS Mark III에서 발생한 오일 펌핑 및 여러 문제들과 캐논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상업사진 스튜디오들까지 캐논에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2012년 2월 중국기 발매에서 당시 충격적인 스펙인 소니가 제작한 3600만 화소 풀프레임 센서를 장착한 D800을 발매한 니콘은 같은 해 3월 한 달이나 늦게 발매한 2230만 화소 35mm 자체 제작 풀프레임 사골 센서를 장착한 캐논의 EOS 5D Mark III에서는 화석 같다고 비유되는 오래된 센서 공정과 화소만큼이나 좁은 다이나믹 레인지, 한 세대 지났다고 평가받았던 부실한 AF 모듈 및 측광 센서의 문제로 인해 EOS 5D Mark II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콘 D800에 직격탄을 맞게 되며 왕좌를 니콘에게 다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3000만 화소의 5D Mark IV가 발매되었지만 4575만 화소의 니콘 D850과 카메라 센서 점유율 업계 1위의 끝판왕인 소니의 알파7 R3가 카운터펀치와 같은 치명타를 먹이며 이후 필름 시절과 같은 2인자의 자리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고화소 시대에 접어들며 니콘과 소니가 고화소 카메라들과 함께 발매한 고화소 대응 렌즈들도 한몫하게 되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미 5천만 화소의 EOS 5DS가 2015년 발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발매한 4500만 화소대의 센서를 가진 D850에게 캐논이 치명타를 맞은 것은 2005년부터 500나노미터의 공정으로 10년도 넘게 발전 없이 화소만 들린 카메라 센서와 기계적인 성능이 형편없이 낮았던 점과 고화소 대응 렌즈 라인업이 부실했기 때문이지 화소가 낮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주 목적이 된 사진업계에서 화소를 논하는 것은 2000만 화소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센서 자체의 성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센서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는 사이즈가 클수록 좋습니다. 센서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사진의 입자 등 질적인 부분이 향상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높은 감도를 지원하면 좋습니다. 카메라 센서는 높은 감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조도, 즉 밝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아마 스포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자들은 대부분 프레스용 바디를 쓰고 있는데요. 프레스용 바디는 굉장히 좋은 AF 성능과 안정적인 셔터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가 800분의 1초라고 표시되더라도 정확하게 800분의 1초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게 785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프레스용 카메라들, 한 자릿수 바디들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셔터 스피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ISO를 갖죠. 카메라에서 높은 감도를 확보하기 위해 화소수를 일부러 늘리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한 자릿수 바디들이 대부분 중급기인 스튜디오용 바디들보다 화소가 낮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낮은 감도입니다. 카메라 센서는 낮은 감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조도가 너무 밝은 경우에 심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맑은 날에 아웃포커싱을 쓰기에 유리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ISO를 낮춰서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ISO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심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죠. ISO를 낮추고 심도를 낮추고 싶은데 날이 너무 밝아서 셔터 스피드가 하이 하고 인사할 때, 그럴 때 감도를 낮춰주면 셔터 스피드가 안정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 컬러 뎁스. 카메라 센서는 깊은 색 깊이, 컬러 뎁스를 가질수록 색 표현이 우수해져서 좋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메라 센서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센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이나믹 레인지. 카메라 센서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질수록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이나믹 레인지란 용어는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이나믹 레인지는 무엇일까요? 다이나믹 레인지란 가장 밝은 영역,
명부와 가장 어두운 영역, 안부 사이를 뜻하는 말로 명암의 폭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이 폭이 넓을수록 카메라 센서의 성능이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진인 것은 아닙니다. 작가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촬영된 사진에서 의도하지 않은 하이라이트 손실이 발생하거나 너무 어둡게 촬영되어 사진의 디테일이 뭉개져 의도한 바를 충분하게 전달할 수 없다면 그 카메라 센서는 좋은 카메라 센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 후의 보정으로 다이나믹 레인지의 폭을 선택할 수 있는 편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아서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죠. 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폭을 인위적으로 넓게 만드는 것을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주로 풍경 사진에 많이 사용되지만 요즘에는 컴퓨터 모니터, 게임 등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되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소니 설정에서도 나오니까요. 카메라 설정이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아무튼 다시 말해, 캐논의 센서는 35mm 필름 사이즈라는 사이즈 규격은 같고 감도 역시 비슷한 범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두 스톱이나 좁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인해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없었고, 컬러 뎁스에서도 무려 2비트나 차이가 나버리게 되어 풍부한 색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계적인 신뢰도에 이어 카메라 센서까지도 니콘에게 KO 당해버렸습니다. 겨우 2비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난번 영상인 로우와 JPG를 참고해주세요. 이 왕좌를 다시 찾는 것에 공헌한 것이 니콘의 센서 공급업체인 소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몇 년 전까지 니콘은 한 자릿수 바디인 D4의 센서만 자체 생산을 하고 나머지 카메라들의 센서들을 소니에서 공급받았었으나, 이후 D5를 비롯한 거의 모든 카메라의 센서를 소니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센서와 AF, 측광 등을 포함한 카메라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성능이 좋다면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카메라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카메라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간혹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으니 모르시는 부분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덧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카메라를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이 참고하셔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